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 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셔야 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은 조금 늦잠 자고 나서는 공부를 계속 하다가 점심 때 엄마 오셔서 같이 점심 먹고 산책 좀 하다가 또 오후 공부를 하다가 요즘 제가 몸이 많이 뻐근해요. 좀 담도 걸리고 결리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피 뽑고 부항 뜨고 약침 맞고 추나하고 그런 다음에 가습기님이랑 식사했습니다. 가습기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공부를 했죠. 몇 시간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험할 시간이 됐네요. 오랜만에 처음 뵙는 분, 가습기님 매일 찾아주셨지만 실제로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뵙는 분을 만나니까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뭔가 실수를 할까봐. 근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앞으로 제가 수험생활 하는데도 많은 리프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시원해졌죠? 저도 오늘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할 때 너무너무 시원하다 못해 싸늘한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오늘이 말복이었다네요. 매년 그렇지만 우리 음력절기는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곧 시원해지겠구나. 또 추워지겠구나. 또 따뜻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30인데요. 곧 있으면 31살이 되겠구나. 작년에 친구들이랑 30쯤의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거의 눈물을 삼키면서 30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시간도 8개월이나 지나서 곧 31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나 그 밖에 다른 어르신들을 보기에는 아유 세상 좋은 시간 소리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는 모두한테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20대는 정말 공부하다가 다 가버렸구나. 뭐 크게 억울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공부하다 다 가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대는 다시는 공부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려면 지금 죽어라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가습기님이 제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무슨 말이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후배에게 로스쿨에 가는 것을 추천하실 것 같냐?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찌릿찌릿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추천한다면, 누구한테 이 길을 추천한다면 과연 어떤 관계의 사람까지 이 길을 추천할 것이고 어느 정도로 추천할 것이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너는 반드시 로스쿨에 와야 돼. 로스쿨이 행복의 원천이야. 로스쿨만이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로스쿨은 절대 오지 마. 여기 오면 불행의 연속이야. 라는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어서 조언을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저의 대답은 관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관계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시가 있어요. 물론 워낙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그 시인이 쓴 시기도 하지만 윤동주 시인한테 아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는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준 시입니다. 물론 저는 윤동주 시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랜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고 저에게도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자면.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이 시에서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이 시에서 동생이라고 설정된 주인공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조금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가습기님과 대화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다리설이여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띤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리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서른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역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한테 진짜 아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시의 화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친척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8살이거든요. 근데 걔네한테 매일같이 물어봐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냥 왜냐면 아이들의 꿈은 계속 변하거든요. 가끔 허무맹랑한 소리도 하고요.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얘가 점점 자라나고 있구나를 느끼고 뿌듯하고 또 기특합니다. 제 친척 동생들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는 변호사, 의사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이제 오고 가는 직업이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주입된 거죠. 세뇌된 건데 그 이후에는 경찰, 군인, 축구선수 다양한 대답이 나오다가 이제는 자기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저에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시의 화자의 동생처럼 사람이 되지 이런 대답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의 화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잠깐 해설을 좀 참고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아마 이 시의 화자의 아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지금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 시의 화자가 해서 서럽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의 화자의 동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에이 뭐가 되긴 뭐가 돼, 사람 되지, 어른 되지, 아빠 되지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심으로 그게 서럽고 미안하고 또 가엾게 느껴졌겠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동생한테 동생아 넌 꿈이 뭐니? 그랬는데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는 거 내지는 인간 대우 받는 거 내지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겠죠. 걔가 장난이었어도. 근데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북한도에 사는 환경이 그랬는지 아니면 일제시대라는 배경이 주는 게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들이
이 시의 화자의 동생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의 화자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아, 내 동생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림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1년에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우의 얼굴을 슬픈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뭐 아우한테도 별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누가 저보고 신바야 네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거울이나 봐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우한테 한 말은 아니고 이 화자의 느낌이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연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걸어가는데 처음 보는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밝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에이 쟨 표정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 친구가 뭔가 밝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는 거기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연민일지언정 진정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의 감정은 아우에 대한 사랑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우도 가족인데 그러한 아우가 나와는 다른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의 화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연민을 느끼는 거고. 근데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의 부모님들이나 누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이렇지만 힘든 일이지만 너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인데요. 저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불행한 사람도 있겠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재밌지 않은 일임에도 이걸 하는 것은 뭐 가장으로서라든지 가족 구성원으로서라든지 아니면 형으로서라든지 어떠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이 일이 힘들고 재미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감이 있는 존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의 아우나 아니면 우리네 가장들이 바라보는 자식이나 뭐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존중해 줘야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때 가족들을 희생할 때 행복을 느끼지만 너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네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큰 사랑을 느끼고 주변에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을 생각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을 위해 베풀고 희생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구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이 보기에 아버지의 삶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잠시 후 쉴 틈이 없었어도 내가 보기에 그 삶이 멋있어 보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존중하고 설사 그들이 나와 같이 바보 같은 길을 가더라도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삶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아까 가스키님이랑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로스쿨 간다 그러면 추천할 겁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머리가 띵했던 이유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고 진짜 짜증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물론 이걸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힘든 건 나 하나로 족하고 너가 여기서 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대신 얻어서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2배로 노력하면 되니까 부디 너는 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저의 실책인 거죠. 이 과정을 결코 행복하게 이루지 못한, 이 과정을 결코 행복하게 이어나가지 못한 나의 실책, 거기서 오는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인 거고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행복했던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또 물려주고 싶은 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실패했어요. 저는 비록 로스쿨 생활을 생각해보면 빨리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이 제 길을 간다면 그분들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로스쿨 길 어때? 공부라는 길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이 길로 와. 이 길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수험 생활이 모순형용처럼 들리겠지만요.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요즘 행복하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렇지 행복했던 시간이 로스쿨 3년에 비해서는 그닥 길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요즘 행복한데 다른 수험생분들, 다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행복한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바가 항상 추천하는 방법,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라. 그리고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을 내 공부와 가까운 곳에 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 먹어라. 그리고 항상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마무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현실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상황 속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연민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에서 오는 거지 결코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로는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을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나도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심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심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냥 존중해줘라. 박수 쳐줘라.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고요. 내 삶을 물려주고 싶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한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자체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우의 인상화라는 시를 통해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좋은 시를 생각나게 해주신 가스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평소처럼 잠깐만 더 스트리밍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 채널에도 이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루님도 그렇고 최근에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 시밤 시간에 말씀드리는 시는 시에 대한 얘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제 감성인 것이지 절대 이 시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국어 영역인가? 그거 공부하실 때 제가 하는 말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갑자기 오늘 그냥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걱정이었어요. 내 말 듣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했는데 저는 국문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대학 와서 계속 국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시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 소재가 없어서 그날 생각나는 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요, 제발 교과서를 중심으로 EBS 같은 참고서의 해설지를 참고해서 그리고 훌륭한 인간 강사님들의 해설을 기억해서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K님.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죠.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시에서 진달래꽃 봐라. 그 꽃이 자기의 분신이라는데 떠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깔아놓고 나를 밟고 가라. 밟으면 이제 진달래꽃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빨간색 집 같은 게 나올 건데 내 피 흘리는 거 보면서 가라. 이런 뜻이다. 이래서 전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저희 수능 땐 진달래꽃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되게 그래서 이게 다 뭔가 입시를 치르는 사람에게 그 입시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밤이라는 방송 자체가 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위로받기 위해 시작한 거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죠. 근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지. 걔 중에는 이걸로 시험 쳐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 속에서 막 제가 한 말이 생각나 봐요. 막 아우의 인상아가 나왔는데 갑자기 로스쿨을 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막 든다. 이러면은 이제 그분은 평생 저를 원망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밤은 철저하게 제 생각이고요. 뭐 수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바의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부터 날씨는 정말 계속 시원해질 것 같아요. 선선해질 것 같고 이러다 비가 한번 오면 진짜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오면 추일사정이라는 시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을에 가족들이랑 대관령 목장 여행 갔던 그날이 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사실은 거의 처음 간 가족 여행이거든요. 뭐 바다, 계곡 이런 거 말고 그냥 무언가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근데 와, 풍경을 보고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때 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 추천해 주셨네요. 나의 나타샤와 흰 당나귀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 백석 시인이라면 제가 믿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석 시인이나 이상 시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시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하고 있고 이상 시인은 아마 제가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석 시인 정도면 제가 조금만 더 정신적인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읽으면 그래도 대화거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석 시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큰 영향력을 준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더라고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을 서정주, 뭐 고은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하는데 저는 서정주 시인의 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백석 시인은 그 남신이주 유동박시 봉방 그 시도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백석 시인을 봤을 때는 와, 천재라는 사람이 쓰는 시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부럽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많은 멋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는 똑똑한 신바잖아요. 그래서 백석 시인을 보면 항상 첫 번째, 잘생겼다. 진짜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누구 닮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 누구지? 그 별에서 온 그대 악역으로 나온 사람 누구죠? 신성우 배우인가요? 그 사람 같이 생겼고요. 제가 글도 잘 쓰나요? 저 글을 쓴 적은 최근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신성우 배우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고 눈썹도 굉장히 진하고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죠. 두 번째로는 와,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런 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나는 읽기도 어려운 시를 어떻게 그 나이에 쓸 수 있었을까? 이런 부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희망이 있다면 10년 후에는 누가 나를 보면서 야, 쟤 참 멋있다. 부럽다. 쟤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에요. 근데 나의 나타샤와 흰당나귀 저 시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시로 하겠습니다. 성현님 왜 저한테 카톡을 안 보내시나요? 제가 이렇게 시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카톡을 안 해주셔서 선물을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혼자서 시밤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루님도 그렇고 콜드님도 그렇고 가스키님도 그렇고 종종 이렇게 하나씩 추천해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되고 오늘도 짐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고 벌써 시간이 12시를 훌쩍 넘겼네요. 다들 이번 주 이제 절반을 또 지나가네요. 내일이면 수요일이고 내일은 저는 좀 일정이 있네요. 아침에 공부하고 점심 이후에는 또 손님이 오고 저녁에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손님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계속 혼자만 있으라 그러면 저도 외롭고 심심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를 보러 집까지 와주시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집까지 와달란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골든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뭔가 재밌는 일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고민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밤을 일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도 본업이 수험생이라 보니까 하던 공부를 이제 중간에 딱 끊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구독자님이 10분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책을 좀 더 보도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분 정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BK님은 어떤 공부하세요?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 나연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찻잔이고 싶어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말도 많이 듣네요. 좋았던 여행지요?
터키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왜냐면은 터키에는 사실 저는 유럽은 이렇게 나라별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조금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도 일본 비슷비슷했고 중국도 비슷비슷했는데 터키는 약간 동서양이 어느 정도 짬뽕된 느낌도 있고 터키에서만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터키가 생각보다 땅덩이가 커가지고요. 도시별로 되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는 이스탄불은 그 전형적인 이제 이슬람적인 느낌들, 뭔가 모스크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예뻤고요. 앙카라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계획 도시 같은 느낌이 있었고, 파묵칼레 가면은 파묵칼레는 석회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회붕에서 자연경관도 느낄 수 있었고, 카파도키아 가면은 열기구 같은 거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시들을 갔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납니다. 막 항구 도시 같은 데도 갔었고 막 그랬었는데요. 아, 터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곳은 스페인. 스페인은 재작년에 여동생이랑 갔는데, 아, 스페인이 아니라 스위스. 스위스는 제가 살면서 3번, 4번 정도 갔습니다. 근데 보통 나머지는 다 겨울에 갔잖아요. 스위스 하면은 몽블랑 이런 데가 생각나니까. 근데 여동생이랑 여름에 가서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요. 여름 스위스가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겨울에는 그 산이 다 하얘서 감동적이기는 한데, 뭐 거기를 내가 걷는다거나 이건 생각도 못해요. 블리자드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동생이랑 하이킹을 했는데도 땀이 많이 나는데, 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여름 스위스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랑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짚라인도 타고, 그리고 무슨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카트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액티비티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그 경관 속에서 이걸 즐긴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서 스위스가 2번째고요. 3번째는 이태리. 이태리도 제가 한 3번 갔었는데, 이태리는 3년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랑 갔었는데요. 이제 다 큰 남자 둘이서 가니까 확실히 뭐 어떤 그런 관광지 위주의 투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 더몰 같은 데 가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군것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런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뭐 여행사를 끼고 간다거나 아니면 관광지 위주로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도시를 계속 걷고 조깅도 하고, 어제 갔던 데 재밌었으면 다음날 또 가고 이러면서 거기를 느꼈는데, 사실 로마를 여러 번 갔는데도 그때만큼 로마가 참 다양하고 재밌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프랑스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독일도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뭔가 맛있는 맥주랑 초콜릿 같은 거 먹었다 이런 얘기,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도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공국이에요. 굉장히 작은 관악 캠퍼스보다도 작은 공국인데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신기했고, 거기서 우표 샀던 기억나고 거기서 공작이 사는 궁전 보면서,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있구나, 부럽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어디 갔었나? 중국 상하이는 아버지랑 둘이 갔는데요. 저는 상해만큼 살고 싶은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홍콩만 해도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면서도, 아, 여기서 살려면 돈 많이 필요하겠다, 내지는 돈 많이 들겠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 상해는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국제도시인데다가, 외국 외국 뭐라 그러죠? 계류지라 그러나요? 그런 시기가 길어서 그런지 큼직큼직하게 지었었고, 아, 포플러 나뭇잎이 있는 데가 이제 그 프랑스령 이런 데였다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사실은 약간 유럽의 느낌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동방명주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100층 넘는 빌딩이 한 세네 개 있거든요. 그것들의 그 푸동 중심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우울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뉴욕의 엠피리얼 스테이트 타운가요? 그거는 그 정도 감동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건 워낙 오래됐고 TV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도 그냥 번화가구나라는 생각 정도인데 그 상해의 푸동 중심은 정말 미래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면서 막 감흥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랑 경쟁해서는 어떻게 이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밤에 아버지랑 페리를 타고 가면서 푸동 중심을 봤는데 저는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약간 이런 데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는 건 여의도 정도였는데 여의도 테헤란로 정도였는데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곳이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북경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느낌만 나고 일본도 토쿄랑 오사카 이런 데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되게 깨끗한 나라다 이 정도였지 별 감흥은 없었고 호주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호주 시드니에 제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시드니도 사실은 생긴 지 지금 200년 조금 넘은 도시죠. 226년에서 230년 이제 좀 됐을 만한 그런 나라인데, 호주 자체가요. 그래서 시드니는 굉장히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안에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요. 하버 브리지도 있고요. 그런 문화재들이 굉장히 예쁜데 또 신식이에요. 근데 또 해변이니까 그 안에서 바다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액티비티도 다 즐길 수 있고요. 좀만 가도 이제 블루 마운틴도 있고 사막도 있고 저는 살면서 사막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저는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사막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물 먹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물을 충분히 챙겨가면 사막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막에서 썰매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자연경관과 대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가 시드니였고요. 시드니도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제가 가본 데가 또 있나?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데 있는데 싱가포르는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면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어린 마음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요. 다른 곳은 글쎄요. 더 이상 생각나는 데가 없네요. 나중에 또 제가 코로나 풀려서 여행 갔다 오면 그때 또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환아. 코로나 풀리고 형 변호사 되면 형이랑 같이 여행 가자. 네, 저는 변호사 시험 끝나면은 국내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차를 타고 그냥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선생님들, 친구들 인사도 하고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항상 언제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찾아가는 날도 있어야죠. 아이고. 성현님 어떻게 대답이 좀 됐습니까? 최대한 생각나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여행이요? 남해 쪽 가보고 싶어요. 제가 남해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통영, 영광 이런 쪽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내륙 지방에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자세히 가보고 싶고 평창 이런 데도. 그 밖에 동해나 제주도는 제가 너무 많이 가봐서 시험 끝나면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한반도를 내려가서 남해 쪽을 좀 투어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내 여행에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어서
국내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보고 싶은 데가 되게 많아요.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반신욕을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보다도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 방송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요. 가습기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진심으로 뿌듯하고 기특하고 또 대견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다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버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지? 제니님?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한 공부량이 또 내가 한 일의 총량이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했던 것에 설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을 너무 성대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 스스로 스담 토닥토닥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 하루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